차르 시대의 러시아 1933년 3월 16일 오늘날의 러시아 정부는 노동자와 농민의 대표자에 의해 운영되는 소비에트 국가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나라일지도 모른다. 그 현실이 어떻든 정부와 사회의 모든 기구는 사회적 평등의 원칙 위에 세워져 있다. 그러나 19세기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유럽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로 전제 정치와 권위주의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서유럽에서는 혁명과 변혁이 잇따랐지만 러시아의 차르는 아랑곳 없이 군주 신권의 이론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 로마 가톨릭도 프로테스탄트도 아니었던 교회, 그리스 정교회조차 다른 나라보다 더 권위주의적이어서 차르 정부의 기풍이 되고 도구로 되어 있었다. 이 나라는 거룩한 러시아로 불렸고 차르는 만민의 거룩한 아버지였다. 교회와 당국자에 의한 이와 같은 연극이 인민의 정신을 잠들게 했고 그들의 시선이 정치와 경제에서 빗나가게 하는 데 사용되었다. 거룩한 러시아를 상징하는 것은 나우트며 자주 포그름이 행해졌다. 나우트는 농노 등을 벌주는 채찍이고 포그름은 파괴와 조직적 박해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학살, 특히 유대인의 살육을 의미했다. 그리고 차르의 러시아의 배후에는 유형과 감옥과 절망과 함께 반드시 연상되는 황량하고 적막한 시베리아가 가로놓여 있었다. 수많은 정치범들이 시베리아로 보내져 커다란 수용소와 유형지가 생기고 그 부근에는 자살자의 묘지가 마련되었다. 오랜 유형 생활과 감옥에서 오랜 형기를 마친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이어서 많은 용감한 사람들의 정신은 꺾이고 육체는 쇠사슬 아래 썩어갔다. 모든 세상의 소식이 끊어졌을 때 친구들과 희망을 주고받던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로 인한 절망을 이겨내려면 강인한 정신과 냉정하고 차분한 내면적인 침착성과 괴로움을 견디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차르의 러시아는 닥치는 대로 쳐드는 목을 베어버리고 자유의 기도를 짓밟아버렸다. 국외로부터 자유주의 사상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행조차 제한시켰다. 그러나 억압된 자유라는 것은 눈사람처럼 놓기 쉬운 것이어서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엔 빠른 속도로 낡은 수레를 대번에 뒤집어버린다. 러시아는 지리적인 위치로 보아 항상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 하나는 동쪽을 향하고 또 하나는 서쪽을 향하고 있다. 서쪽에서 밀치면 동쪽에 눈을 돌리고 동쪽에서 제지를 당하면 서쪽으로 돌아섰다. 14세기 말경 칭기스칸의 유산인 몽고의 여러 제국은 분열되었고 황금의 유목자인 몽고인은 마지막에는 모스크바 대공이 통솔하는 러시아 제후에게 구속당했다. 그 후 모스크바 제후는 점점 나라 전체의 전제 군주로서 군림하게 되어 스스로 차르 또는 카이저라고 호칭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풍습은 여전히 몽고풍의 주류를 이루었고 그들을 야만시했던 서유럽과는 어떤 연대감도 없었다. 1689년에 차르 피트가 즉위하고 그 상태를 연구하기 위해 유럽 여러 나라를 시찰하는 긴 여행을 떠났다. 그는 보고 들은 많은 것을 모방하고 자신의 서구화된 사상을 낙후되고 무지한 귀족들에게 강제로 고취시켰다. 대중은 물론 훨씬 뒤떨어져 있었고 또 짓눌려 있어 그들의 개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는 피터의 안중에도 없었다. 피터는 그 당시의 강국들이 해상에서 세력을 떨치는 것을 보고 해군력의 중요성을 통감했다. 러시아는 광대하긴 했지만 별로 쓸모가 없는 북빙량을 제외하고는 바다로의 출구를 갖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서북에서의 발트해에 또 남쪽에서는 크리미아에 눈길을 돌렸다. 그는 크리미아에는 손이 닿지 않았지만 발트에서는 스웨덴을 무찔러 목적을 달성했다. 그는 네바 강가의 발트해로 통하는 핀란드만 앞에 베테르부르크라는 서구식 도시를 건설하여 이곳을 수도로 정하고 모스크바에 얽힌 낡은 전통의 굴레를 벗어버리려 했다. 피트는 1725년에 세상을 떠났다. 반세기 이상이나 지난 1782년에 또 한 사람의 러시아 군주가 나라의 서구화를 계획했다. 이 사람은 예카테리나 2세라는 여성으로서 성격이 강직한 반면 잔혹한 면이 있는 유능한 군주였다. 그녀는 사생활에서도 말썽 많은 소문이 나 있는 드물게 보는 여성이었다. 또한 남편인 차르를 살해하고 러시아의 전제 군주로 군림해 14년 동안 제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문화를 애호해 볼테르와 편지 왕래를 하기도 했다. 그녀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정을 모델 삼아 몇 가지 교육상의 개혁을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상층 계급에 국한된 일이었고 전시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문화는 갑작스런 모방이 힘든 것으로 깊이 뿌리 박히지 않으면 안 된다. 단순히 선진 국민을 모방하는 후진 국민은 금이나 은에 비길 만한 참된 문화를 노시나 주석 등의 가짜로 만들어버린다. 서유럽의 문화는 일정한 사회적 제반 조건의 소산이었다. 피트와 예카테리나는 이러한 전제 조건을 무시하고 상층 구조만을 모방하려고 했다. 그 결과 이러한 변화의 부담은 대중의 어깨에 전가되어 농노 제도와 차르의 전제 정치를 강화할 뿐이었다. 차르 시대의 러시아에서는 이런 식으로 1파운드의 진보가 1톤의 반동을 수반하면서 진행되었다. 러시아의 농민은 사실상 노예와 같았다. 그들은 토지의 을매에 있어서 특별한 허가 없이는 거기에서 떠나지 못했다. 교육은 모두 시골 귀족계급에서 뽑힌 관리층과 지식계급이 독점하고 있었다. 과거에도 지나친 압박에 대한 본능적인 반항으로 여러 번 반란이 일어났으나 진압되곤 했다. 그런데 상층부의 약간의 교육이 보급되면서 서유럽에 유행하고 있던 사상이 흘러들어왔다. 그때가 바로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나폴레옹에 이르는 시대였다. 나폴레옹의 몰락은 전 유럽의 반동 세력이 기승을 부리게 했으며 차르 알렉산드로 1세는 그가 고안한 황제들의 신성 동맹을 통해 이 반동에 앞장섰다. 그의 후계자들은 더 혹독했다. 드디어 1825년 일단의 각성한 청년 관리와 지식인들이 골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지주계급에 속해 있었던 만큼 대중과 군대의 지지를 얻지 못하여 곧 진압되었다. 그들은 12월은 러시아어로 데카브릴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12월에 봉기했기 때문에 데카브리스트라고 불린다. 이 반란은 최초의 정치적 각성의 표시였는데 차르 정부는 일체의 정치 결사를 억압하였으므로 비밀당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비밀 결사는 그 후까지 존속하여 특히 지식계급과 대학생 사이에 혁명 사상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크리미아 전쟁에서 패배한 러시아는 몇 가지 개혁을 해서 농노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것은 농노들에게는 큰 사건이긴 했지만 해방된 농노가 생계를 유지할 만한 토지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은 되지 못했다. 한편 인텔리켄지아 사이에 혁명 사상이 보급되고 차르 정부는 이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이들 진보적 인텔리켄지아와 농민과의 사이에는 연관성도 공통의 기반도 없었다. 그래서 70년대가 되자 사회주의적 경향을 지닌 학생들은 농촌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의도를 모르는 농민들은 불신과 의혹의 시선으로 혹시 그들이 농노제도를 부활하려 하는 자들이 아닌가 하고 주시했다. 심지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온 많은 학생들이 농민들의 손에 붙잡혀 차르 경찰에 넘겨지기까지 했다. 이것은 대중과의 접촉이 없고 뿌리 깊은 집안이 없이 활동하는 경우에 나타난 대표적인 한 예이다. 농민들의 조직에 실패한 학생들은 심한 자포자기에 빠져 폭탄과 그 밖의 방법으로 요인들을 암살하려는 테러리즘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러시아에서의 테러리즘과 폭탄 예찬의 시초이며 이와 함께 혁명을 위한 활동은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이들 테러리스트는 폭탄 자유주의자라 자칭했고 그들의 조직을 인민의 의지라고 불렀다. 이에 가담한 사람들은 비교적 소수의 그룹이었으므로 그런 명칭은 좀 과장된 것이었다. 그로부터 이들 혁명주의자와 차르 정부 사이에는 치열한 투쟁이 시작된다. 혁명 세력은 정부의 박해를 받고 있던 러시아의 많은 종속민족과 소수민족이 참가함으로써 점점 팽창했다. 종속민족들은 자신의 언어 사용조차 금지당했고 갖가지 천대를 받았다. 폴란드는 공업에서는 러시아보다도 앞서 있었으나 전부터 러시아의 한 주로 편입되어 폴란드라는 이름조차 자취를 감추었고 폴란드의 사용도 금지되었다. 폴란드는 그래도 다른 소수 인종과 민족이 받는 수모에 비하면 나은 편이었다. 1860년대에 폴란드에서는 반란이 일어나 참혹한 방법으로 선멸을 당하고 5만 명의 폴란드인이 시베리아로 유배되었다. 유태인은 끊임없이 포그름, 즉 학살의 대상이 되어 외국으로 필사의 탈출을 감행하곤 했다. 이러한 비압박 민족들이 러시아의 테러리스트와 합시하여 차르 정부에 대항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니힐리즘이라고 불린 이런 종류의 테러 행위는 더욱 격렬해졌고 당연히 피비린내 나는 탄압에 부딪혔다. 정치부는 줄을 이어 시베리아 불판으로 끌려갔고 처형된 사람도 부지기수였다.
차르 정부는 이러한 위협을 분시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그들은 테러리스트 속에 스파이를 잠입시켜 폭탄을 던지라고 부추기고 또 자폭을 하여 남들이 말려들게도 했다. 이런 종류의 도발 스파이 중에서 유명한 자는 아제프인데 그는 테러 혁명가 중에 거물이었으며 동시에 차르의 비밀경찰의 장관이었다. 이 밖에 흔히 사용된 술책 중에는 차르의 비밀경찰 요인들이 남을 체포하기 위해 일부러 폭탄을 던지는 따위의 행위도 있었다. 이런 와중에서도 러시아는 끊임없이 성장하여 그 영토가 드디어 태평양에까지 이르렀다. 중앙아시아에서 그들은 아프가니스탄 국경에 접근했고 남쪽에서는 터키의 국경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또 하나 중요한 발전은 16세기 이후 서부에서의 공업 발달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페테르부르크와 그 근교 그리고 모스크바 같은 소수의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농업 위주였다. 그러나 새로 건설된 공장은 매우 현대적이었고 대개는 영국인이 경영을 맡았다. 여기에서 두 가지 결과가 생겼다. 러시아 자본주의가 제한된 공업지대에서 급속히 발달한 것과 노동자 계급이 역시 급속히 성장한 것이었다. 영국 공장제도의 초기처럼 러시아 노동자들은 몹시 착취를 당하고 거의 밤낮 없이 혹사당해야 했다. 그러나 러시아 노동자와 영국 노동자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러시아에 퍼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은 소박한 러시아 노동자를 변화시켰고 영국에서는 오랜 전통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보수적이어서 낡은 관념에 얽매여 있었던 것이다. 새로운 사상은 일정한 틀을 갖추어 사회민주노동당의 결성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마르크스 철학에 기초한 것으로서 마르크스 이론에 의하면 전 노동자 계급이 행동을 위하여 각성되어야 하며 그 같은 대중운동에 의하여 비로소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테러리즘에 의한 개인의 살해는 결코 노동자 계급을 행동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이다. 목적은 어디까지나 차르 제도를 뒤엎는 데 있지 차르나 그의 대신들을 암살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80년대에는 이미 후일 레닌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한 청년이 학생 시절부터 혁명운동에 참가하고 있었다. 1887년에 그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에 부딪혔다. 레닌이 깊이 존경하던 그의 형이 차르를 암살하려는 테러 계획에 가담한 탓으로 사형에 처해진 것이다. 이 충격에도 불구하고 레닌은 이미 그 무렵부터 자유는 테러리즘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얻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30년 후에 혁명의 지도자이며 창조자를 낳게 한 소재였다. 마르크스는 노동자 혁명은 독일처럼 공업이 발달되어 노동자의 조직이 크게 성장한 나라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는 또한 러시아는 후진성과 중세적인 체제 때문에 혁명에는 가장 부적당한 나라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 러시아에서 그의 가장 충실한 제자들이 끊임없이 자유를 찾기 위해 정열을 바치고 있었다. 그들이 이처럼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연구와 토론과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은 차르의 극심한 탄압에서 온 결과였다. 그들은 투옥되고 시베리아에 유배되거나 국외로 추방당하기까지 했지만 결코 목적을 중단하지는 않았다.